퇴직금과 평생 모은 전 재산 6억 원. 저는 단 한 번의 계약서에 제 노후를 모두 걸었습니다. 남들은 은퇴 후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조급함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나온다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식산업센터에 그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같은 감옥으로 변해버린 상가는 제 목을 옥죄는 밧줄로 돌아왔고 평생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 남은 건 저를 원수라 부르며 흐느끼는 아내뿐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제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집도 노후도 그리고 가족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66인 제가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부장까지 지내고 명예롭게 정년을 맞았을 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실패와는 거리가 먼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기업 입사는 온 집안의 큰 경사였습니다. 부모님이 동네 잔치를 벌이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정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와 왕복 2시간이 넘는 출퇴근을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입 시절에는 막내로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대리와 과장을 거쳐 부장을 다는 동안 야근은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그 고된 세월을 버티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롯이 살림을 맡아주었습니다. 집안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회사 일만 신경 써요.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저는 정말 회사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실은 내색 한번 크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도 살림을 어찌나 알뜰하게 꾸렸던지 저희 부부는 남부럽지 않게 집도 장만하고 아이 대학까지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 삶에 깊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아도 성실함 하나로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왔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부장 직급을 달고 나서 정년을 앞두었을 때는 이제 그동안 흘린 고생의 결실을 편안히 거둘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부부가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아들 장가가는 것도 넉넉하게 챙겨주면서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그렸습니다. 2020년 퇴직식 날 후배들이 건네준 꽃다발을 안고 회사 문을 나서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운함보다는 홀가분함이 훨씬 컸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홀가분함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더군요. 문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동창 모임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고 무얼 하며 지내나 궁금해서 나간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라 처음엔 그저 반가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들 흰머리가 늘고 배가 좀 나온 걸 보며 서로 웃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몇 년 전에 사둔 아파트 있잖아. 그거 값이 글쎄 1억이 올랐어. 1억? 그게 정말이야? 진작 하나 더 사둘 걸 그랬어. 요즘은 집값 오르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니까. 그 말에 다들 부러움 섞인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도 질세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요즘 주식 좀 했는데 이게 또 제법 쏠쏠해. 지난달에만 몇천 벌었잖아. 오늘 술값은 내가 낼게. 친구는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며 그날 술값을 통 크게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축하한다는 말만 건넸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자꾸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척 편치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왔습니다. 평생 은행 이자밖에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아 괜히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모임은 어땠어? 다들 잘 지낸대? 다들 잘 지내더라. 그런데 다들 돈을 좀 크게 굴렸나 봐. 나만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아내는 국을 뜨다 말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이만큼 모으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당신이 성실하게 일해준 덕분이잖아.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전혀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이자가 쥐꼬리만큼도 되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나오는 처지였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지나다 우연히 분양 홍보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리갈매동에 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였는데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나온다는 문구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현수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걸어놓은 문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슬쩍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오다가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던데 그거 하나 사두면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내는 들고 있던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정색을 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야? 그냥 있는 돈 잘 지키면서 사는 게 남는 거지. 당신이 집에만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서 그래.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되는 세상입니다. 남들은 다 무언가 하나씩 해서 벌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말만 믿지 마. 돈 잃었다는 사람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 우리 지금 이만큼 지키고 있는 것도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야. 당신 허튼 생각하지 마. 아내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아내의 신중함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35해 동안 회사에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이 정도 판단은 아내보다 제가 더 잘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내의 곁에서 휴대폰으로 그 지식산업센터를 몇 번이고 다시 검색해 보았습니다. 손에 쥔 돈을 이대로 가만히 두면 그대로 썩어버릴 것만 같은 조급함이 그렇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그 현수막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모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든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봤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기도 하고 사무실이나 상가로 임대를 놓아 수익을 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카페마다 성공담이 넘쳐났습니다. 몇 년 만에 몇 배가 됐다는 글, 월세만으로 노후가 편해졌다는 글들을 밤늦도록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어 실패 사례도 찾아봤지만 그런 글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결국 아내에게는 그냥 산책 다녀온다고 말하고 혼자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분양 홍보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상담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상가 쪽 보러 오셨어요? 사무실 쪽 보러 오셨어요? 저는 그저 둘러보러 왔다고 말했지만 상담사는 이미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가 교통망도 워낙 좋고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임대 수익도 확실하게 보장되니까 공실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은 그렇게 입지와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며칠에 한 번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그 이후로 문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임대 문의가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런 전화가 부담스러워 대충 얼버무리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반복될수록 그리고 현장을 2번, 3번 다시 찾아갈수록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홍보가 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 옆자리에도 그 옆자리에도 저처럼 나이 지긋한 부부들이 앉아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상담사와 손님이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장님, 보시다시피 요즘 저희가 이 정도로 바쁩니다. 어제도 2분이나 계약하고 가셨어요. 결정을 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에 든 안내 책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북적이던 홍보관 풍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다들 하나씩 계약을 하고 가는데 나만 이러다 좋은 자리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갈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얹었습니다. 이 근처에 큰 회사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무실 수요는 걱정 없으실 겁니다. 이건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대출도 넉넉하게 나와요. 월세 받다가 나중에 웃돈 받고 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무렵은 은행 이자가 바닥을 기고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기였습니다. 아파트에는 온갖 규제가 걸려 있으니 사람들이 규제가 덜한 상품으로 눈을 돌린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제 눈에도 이건 놓치면 안 될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다 이런 걸 하나씩 쥐고 있는데 저만 가만히 있으면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서서히 저를 잠식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현장과 집을 오가며 고민하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날 밤 저는 아내 몰래 서재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 3억 5천만 원, 그리고 대출 없는 아파트 한 채, 수익이 생기기 전까지 생활비와 비상금은 있어야 하니 1억 5천만 원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완공 후 잔금을 치를 때 담보대출을 살짝 받으면 총 6억 5천만 원 규모의 분양이 가능했습니다. 그 돈이면 지하 상가 한 곳과 소형 사무실 3곳, 모두 4개의 호실을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해. 여러 개를 가져야 월세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팔 때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저는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습니다. 나중에 아들 장가갈 때도 넉넉히 보태줄 수 있겠다는 계산에 가슴이 다 부풀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계약서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계약금 액수를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읽고 마지막까지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순간 상담사는 활짝 웃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다가 이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큰 돈을 투자하면서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계약을 했어? 우리 노후 자금을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이미 한 달 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가 앞섰습니다.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야. 충분히 알아보고 따져본 거야. 이거 한두 해만 잘 굴리면 이자 갚고도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줄 돈이 나온다니까.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는 해줬어야지. 우리 나이에 무리하게 대출까지 껴서 이러면 우리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래. 나는 무서워 여보. 당신은 늘 그렇게 작게만 생각하니까 큰 돈을 못 만지는 거야. 내가 몇 달을 알아보고 내린 결정이니까 믿고 좀 기다려봐. 그 말이 아내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못을 박았는지 그때 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닫고 홀로 앉아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만을 그렸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올 월세, 몇 년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았을 때의 차익,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에게 번듯한 집 한 채를 마련해주는 제 모습까지. 저는 그날 드디어 노후가 완성됐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해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내렸다고 믿었던 그 결정이 실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의 첫 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건물이 다 지어지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같이 부동산 카페를 들여다보며 입주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준공 검사가 떨어지고 2022년 완공이 되던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수백 대를 세울 수 있다는 공간에는 제 차를 포함해 서너 대밖에 없었습니다. 새 건물 특유의 페인트 냄새만 가득했을 뿐
사람 사는 기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로비는 인적이 드물었고 폭도는 낮은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둘러본 안내판에는 입주 사무실보다 임대 문의 스티커가 붙은 호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계약한 지하상가와 사무실 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텅 비었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아내가 먼저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저 아직 입주 초기라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채워질 거야 라고 얼버무렸어요. 아내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가 보아도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일대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적막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고 남은 현금의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날아든 건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은행이자 납부 안내서와 텅 빈 공실인데도 부과되는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월세가 나오면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겠다던 제 장밋빛 계획은 시작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0원인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반년이 지나도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상담사가 그렇게 자신하던 임차 문의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상담사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받던 그쪽도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니 점점 전화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곧 임차인 붙는다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말만 기계처럼 반복하던 상담사의 목소리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받아도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만 반복했고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응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결국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봐. 임대 문의가 줄을 섰다더니 그 사기꾼 말 믿고 우리 전 재산을 여기다 다 쳐넣은 거잖아. 경기가 원래 이럴 때가 있어. 자리만 잡히면 다 해결된다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당신 그 소리만 벌써 몇 달째 하고 있잖아. 저는 아내의 날카로운 지적에 딱히 반박할 말이 없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잘못을 들킨 것 같아 그저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옆에서 그렇게 몰아붙이지 좀 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면서도 속으로는 저 역시 거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상담사의 그 확신에 찬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제가 평생 대기업에서 쌓아온 그 똑똑한 판단력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건물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저 문 너머로 사람이 들어오는 날이 정말 오기는 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낼수록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방문 너머로 흘리던 골마 터진 한숨 소리가 그날 이후 밤마다 제 귀에 비수처럼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이자가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달 훨씬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분양 초기 5%대였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2억에 대한 월 이자가 83만 원에서 117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실인데도 꼬박꼬박 나오는 관리비와 재산세까지 더해지니 매달 숨만 쉬어도 17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월세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데 통장에서는 매달 자동이체 날짜만 되면 가차없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비상금으로 그럭저럭 맞꿔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어느새 1년을 넘기자 비상금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빼둔 비상금 1억 5천만 원이 있어서 어떻게든 임차인이 올 때까지 버텼지만 결국 2년이 지나자 1억 5천만 원이던 예비자금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임차인이 들어오면 다 해결될 거라 믿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차가운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통장을 확인하던 아내의 표정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줄었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출 이자랑 관리비 낼 때 조금씩 갖다 썼어. 우리 생활비도 있어야 하잖아. 조금씩이 아니잖아. 돈이 거의 다 없어졌잖아.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아내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왔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당신 몇 년째 그 소리만 하고 있어. 우리 이제 다 늙어서 돈 나올 데도 없는데 그 돈까지 다 쓰면 돈이 어디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아내는 결국 팝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붙잡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아내를 위로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노후가 지옥이 됐어. 그 한마디가 그날 이후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등 뒤로 아내의 싸늘한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뒤따라와서 무슨 말이든 붙였을 아내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저는 통장 잔고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불과 몇 달 안에 진짜 바닥을 드러낼 게 뻔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이 이제는 정말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30년 넘게 숫자를 다루며 치밀하게 살아온 제가 정작 제 인생의 숫자 앞에서는 이렇게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아내의 뒤척이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와 똑같이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도 이렇게 서로 멀게 느껴지는 밤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비상금마저 바닥을 드러낸 뒤로는 정말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할 방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군요. 상가와 사무실을 팔아보려고 여러 부동산에 내놓아 봤지만 보러 오겠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처분은커녕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던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마땅히 축하해야 할 반가운 소식이어야 했는데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장가갈 때 넉넉히 보태주겠다고 큰 소리쳤던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손에 쥔 돈으로는 전셋집 하나 제대로 마련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전셋집은커녕 단돈 1,000만 원도 쥐어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며칠을 밤새며 고민하던 끝에 저는 결국 아내에게 미루고 미뤄왔던 잔인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 집을 내놔야 할 것 같아.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집이었어요. 아들이 자란 집이었고 저희 부부의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습니다. 이 집까지 팔아야 돼?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게 이 집인데. 이거라도 안 팔면 방법이 없어. 이자랑 관리비는 계속 밀리고 생활비도 부족해. 우리 아들 결혼도 코앞인데 해줄 게 하나도 없잖아. 아내는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저를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어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6억 원. 급하게 내놓은 만큼 제값을 받지 못했지만 더 이상 이자에 발목 잡히느니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판 돈으로 지산담보대출 2억 원을 즉시 상환하여 급한 불을 끄기로 했고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출을 갚고 남은 돈 3억 원 중에서는 저희 부부가 당장 쓸 생활비 일부를 떼어 남겨두고 겨우 몸을 누일 작은 전세 빌라를 얻어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지요. 아들을 불러앉힌 자리에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전세라도 크게 얻어줘야 하는데 애비가 못나서 이것밖에 못 보태준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집까지 파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더 아파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죄송해요. 제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 아들의 그 속 깊은 위로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자식 앞에서 평생 쌓아온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참담함이 밀려왔어요. 남겨줄 재산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집까지 팔아빚을 갚고 노후 자금마저 파닥난 마당의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자책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저는 아무 말도 더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판 잔금으로 대출을 청산하고 아들에게 돈을 보냈어요. 이사를 나가던 날 아내는 짐을 챙기는 내내 저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집을 뒤로하고 트럭에 이삿짐을 실을 때 아내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이더군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제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앗아갔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함께 지켜온 이 사람의 시간과 자부심까지 제가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뒷좌석에 앉아 멀어지는 옛집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잔인한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정말 가족의 노후를 위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었던 내 눈먼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전세 빌라로 이사를 온 뒤에도 저를 사정없이 옥죄던 그 4개의 호실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매달 집으로 날아오는 공실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저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뼈를 깎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씩 정리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지요. 그런데 막상 정리를 하려고 나서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현실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헐값에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 자체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격만 낮추면 금방 팔릴 줄 알았는데 그 흔한 문의 전화 한 통 오지 않더군요. 제발 누구든 좋으니 그저 사가기만 해달라고 가슴을 쥐어짜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놓은 건 크기가 작은 소형 사무실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보러 오겠다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사장님, 지금 그 가격에는 죽어도 안 나갑니다. 가격을 더 낮추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사장의 냉정한 말에 저는 가격을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그렇게 원래 분양가보다 절반 가까이 낮춘 처참한 가격에 내놓고 나서야 겨우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오늘 사무실 하나 겨우 정리했어. 원래 가격의 반값도 채 못 받았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며 원망했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진이 다 빠진 듯 지쳐 보였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어요. 그렇게 피 같은 호실 하나를 넘기고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곳의 사무실을 처분하는데도 지루하고 피가 마르는 전쟁 같은 시간이 필요했지요. 몇 달을 목을 빼고 기다려도 연락 한 통 없다가 겨우 계약 직전까지 갔던 매수자가 서너 번씩이나 발을 빼며 제 가슴을 도려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헐값 중에 헐값까지 감수한 끝에야 간신히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소형 사무실 3곳을 모두 정리하는 데만 꼬박 1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지하 상가였습니다. 분양가가 가장 비쌌던 만큼 공실 상태도 가장 심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군요. 가격을 아무리 바닥까지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초조해하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까지 했습니다. 사장님, 매수자 못 찾고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면 법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압류 들어오고 지금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손해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저는 발이 부르트도록 온 동네 부동산을 이잡듯 뒤지며 매수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며 버틴 끝에 상대방 잔금 날짜를 전적으로 맞춰주고 온갖 불리한 조건까지 다 양보한 끝에야 겨우 마지막 지하 상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원래 투자했던 금액의 반도 안 되는 처참한 금액이었지요.
4개의 호실을 피눈물 속에 모두 정리하고 나서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 모아부었던 내 현금 자산 6억 원 중에서 관리비와 이자, 생활비로 다 축내고 제 손에 쥐어진 건 고작 2억 원 남짓이더군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주저앉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가 마르듯 버텨온 끝에 남은 게 고작 이 정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제 오만한 모습이 겹쳐지며 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아내가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서서 그 슬픈 울음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만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고 싶었지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평생 잊지 못할 잔인한 말을 처음으로 제 가슴에 뱉어냈습니다. 당신 그 똑똑하다던 머리로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가루로 만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 당신은 이제 나한테 가장 끔찍한 원수야. 그 말이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깊게 새겨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땅으로 떨궜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고 자부했던 제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원수라는 말을 듣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그 지긋지긋하고 잔인했던 손절의 시간이 그렇게 비극적인 끝을 맺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제 손에 남은 건 작은 전세 빌라 보증금과 2억이 찍힌 통장뿐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굳게 믿었던 그 오만함도 노후를 멋지게 준비하겠다던 자신감은 갈매동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버려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그 무렵 뉴스를 틀면 온통 집값이 다시 오른다느니 주택이 부족하다느니 주식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등 온통 남들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서 있는 갈매동 한복판에는 번듯하게 지어진 신축 건물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텅 빈 채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싶어 그저 허탈한 헛웃음만 나왔지요.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난 데다 물가와 금리까지 한꺼번에 치솟으면서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큰 대출을 끼고 분양받은 분양자들은 임차인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매달 대출 이자와 관리비, 세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하나둘 한 개로 내몰렸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그 무렵 전국적으로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건수가 예전보다 몇 배나 급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들 버티지 못해 매물을 사정없이 쏟아내다 보니 낙찰가는 절반 수준까지 뚝 떨어졌고 이 일대 공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건물도 적지 않았고 빈 호실이 줄지어 있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은퇴자들이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얼마나 많이 휩쓸려 내려갔을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어요. 저와 같은 처지로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며 숨이 넘어가듯 버티던 사람들 가운데도 결국 경매로 넘어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누가 제 등 떠밀어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멋대로 판단하고 제 자만심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아내의 그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질러버린 일이었지요. 저와 평생을 헌신한 아내의 노후를 담보로 한 오롯이 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돈을 잃은 것보다 아내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비참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부부싸움을 한 끝에도 서로 마주보고 앉아 밥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온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아내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갔고 제가 방에서 나오면 아내는 베란다로 나가버렸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쓰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정말 큰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내는 베란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그러나 싸늘하게 입을 열더군요. 당신 얼굴만 보면 당신이 날려버린 내 노후 자금들이 자꾸만 생각나서 숨이 안 쉬어져. 그냥 좀 나 혼자 있게 해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사람과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일한다고 믿었던 제가 늙어서는 아내에게 커다란 짐이자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매일 밤 송곳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것이었는데 결국 그 가족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날려버린 피 같은 돈과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공허한 집, 그리고 텅 비어버린 아내와의 사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숨을 쉬며 버텨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참으로 막막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숨이 막히고 막막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남은 돈만 축내며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아직은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수십 년은 더 남았기에 지난 날을 후회만 하며 이대로 쓰러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 저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격일로 하루씩 꼬박 밤을 새워야 하는 근무라 몸은 고되지만 이 일자리를 간신히 구했을 때 저는 오히려 마음이 깊이 놓였습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한 국민연금만으로는 저희 두 사람의 생활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2, 3시쯤 어두컴컴한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려 할 때면 저도 모르게 지나간 예전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대기업 부장 명함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던 시절, 분양 홍보관에서 속삭이던 상담사의 그 달콤했던 목소리, 그리고 그 계약서에 자만심 가득한 손으로 자신 있게 도장을 찍던 제 모습까지 말입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마치 먼 타인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주민들의 분리수거를 돕고 가끔은 이유 없는 짜증과 무시 섞인 말도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평생 사무실에서 펜대만 잡던 손으로 경비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 일이 전혀 싫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 정직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비로소 조금씩 진짜 제 자신을 되찾아가는 묘한 기분이 듭니다. 첫 월급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아내의 생활비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다시 떳떳하게 벌어서 아내에게 보태는 돈이라는 게 저에게는 참으로 남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정말 오랜만에 밥상을 차려놓고 안방 문을 열어 저를 불렀습니다. 밥 먹어. 그저 짧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피하기 바빴고 방으로 베란다로 숨어 다니던 아내가 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준 날이었어요. 아내는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을 뜨고 반찬을 뒤적이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을 뿐입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밥그릇을 깨끗이 다 비우고 나서 저는 조용히 가슴 속에 묻어둔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내 잘못된 선택으로 당신의 노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평생 다 갚을 수 없겠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조금씩 어떻게든 다 갚아 나갈게. 제 투박한 고백에 아내는 수저를 멈추고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남들이 버는 만큼 나도 벌어야 한다는 그 마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는 그 두려움이 정작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 은퇴라는 인생의 후반전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흘린 피땀의 결실을 묵묵히 지켜내야 하는 방패의 시기였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성공담에 내 삶의 닻을 흔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은 시장의 위기가 아니라 내 안의 조급함과 오만함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저였는데 정작 곁에서 조심하라고 손을 붙잡던 아내의 그 말 한마디를 들을 줄 몰랐던 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지금 가진 걸 지키자는 아내의 그 평범한 말이 훨씬 더 큰 지혜였다는 걸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에게 남은 건 화려한 노후도 아니고
두둑하게 쌓인 통장도 아닙니다. 그저 몸을 누일 작은 전셋집 하나와 매일 저녁 다시 마주 앉아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이 소박한 식사 한 끼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목숨 걸 만큼 크게만 보였던 수억 원의 돈이 지금 내 아내와 나누는 이 밥 한 끼에 온기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경비실 문을 엽니다. 밤새 이 아파트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지금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이지만 어쩌면 저는 노동을 통해 무너졌던 제 자신과 가족을 다시 지켜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쓸쓸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담담하고 경건하게 오늘 하루의 근무를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찬란한 노후를 꿈꾸며 내려간 양평 전원주택이 제 전 재산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겠다던 그 소박한 로망 하나로 7억 원을 쏟아부은 전원생활. 하지만 단 2년 만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눈물을 머금고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65의 나이에 도시로 다시 돌아와 낡은 전세 빌라에 몸을 누이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소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은 잔인한 전원 생활의 현실. 어쩌다 제 노후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킨 재앙이 되어버렸는지 저의 처절한 고백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65,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26살 중견 기업에 입사해 처음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35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있더군요. 젊은 시절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그 아이들 학원비와 등록금을 대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한 날이 부지기수였고 겨울철 지방 출장길에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하느라 몇 달씩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아이들 잠든 얼굴 보기도 미안했던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간들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는 그런 저를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항상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 주었고 아이들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할 때도 저한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회사 일만 신경 써.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내가 늘 하던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아내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두 아들 녀석도 어느새 훌쩍 커서 각자 짝을 찾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장가를 가겠다고 인사를 왔을 때 저는 속으로 뛸 듯이 기뻤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 아직 회사에 다녀서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제 짝을 만났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딩크족이다, 취업난이다 해서 결혼할 여유도 없어 시기가 늦어진다는 말에 걱정했던 나날들이었거든요. 결혼식 날 늠름하게 신랑 입장하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도 2년 뒤 형을 뒤따라 장가를 갔습니다. 저는 두 아들 결혼할 때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 출발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 모아둔 예금에서 각각 1억 원씩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게 애비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너희 뒷바라지다. 그렇게 자식 농사를 다 끝내고 나니 남은 건 광명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그동안 알뜰살뜰 모은 예금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 나이 61살에 저는 마침내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퇴직금 1억 7천만 원을 받게 되면서 가진 현금은 총 4억 7천만 원이 되었고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 10억 7천만 원의 자산이 생긴 셈이었죠.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대가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퇴임식 날 회사 회의실에 후배 직원들이 모여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후배가 35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선배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래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답했지만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가던 그 길을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일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서 지하철역까지 걷는 내내 왠지 모르게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조촐하게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도 그동안 아이들 키우랴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어.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농사도 다 끝났겠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스팔트 숨막히는 도시에서 치열하게 버텨왔으니 남은 인생은 공기 좋은 시골에서 흙을 만지며 조용히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신문에서 본 전원주택 기사를 오려 서랍에 모아두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여보,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깝고 편한 도시에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말렸습니다. 내 고등학교 동창도 남편 은퇴하고 시골 내려갔다가 고생만 잔뜩 하고 다시 올라왔다잖아. 저도 아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시골살이에 대한 갈증을 쉽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말도 맞지만 나 정말 답답한 도시 생활 지긋지긋해. 죽기 전에 마당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듯 말하자 아내는 지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내가 왜 모르겠어.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원하면. 한번 알아나 보자. 그러던 다음 해인 2020년 제 나이 62살 때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도시 곳곳에 집단 감염 소식이 쏟아졌고 지하철이나 마트처럼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오히려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이것 봐. 사람 푹 적이는 도시보다 한적한 시골이 훨씬 안전하잖아. 지금이 기회야. 아내도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소식에 지쳐있던 터라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제 뜻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시골 가서 널찍한 마당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아내와 손을 맞잡던 그 순간 저는 제2의 인생이 찬란하게 시작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이루고 인터넷으로 전원주택 매물을 검색하며 혼자 설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설렘이 훗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저는 그저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부터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매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양평, 가평, 여주, 이천까지 발품을 팔며 참 여러 집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집은 마당은 넓은데 도로에서 너무 가까워 시끄러웠고 어떤 집은 조용한 대신 마트까지 차로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집을 알아보던 중 여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제가 물을 때마다 아내는 늘 신중했습니다. 좀 더 보고 결정하자. 평생 살 집인데 서둘러서 뭐 하겠어. 그렇게 2달 가까이 돌아다니던 끝에 부동산 중개인이 추천해준 곳을 보러 다시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양평역에서 차로 20분 넘게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가파른 언덕 끝자락에 자리 잡은 한적한 전원주택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담장 안으로 탁 트인 넓은 마당과 푸른 텃밭이 딸린 250평 대지, 그 위에 번듯하게 서 있는 50평짜리 2층 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매가는 6억 원이었습니다.
여기다, 여보. 딱 우리가 찾던 집이야.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긴 하네. 근데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시내랑 좀 멀어 보이는데. 괜찮아. 요즘은 다 차로 다니잖아. 이 정도 경치에 이만한 집이면 그런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수할 만해. 중개인은 저희 부부의 표정을 읽었는지 옆에서 은근히 바람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런 물건 흔치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다 이런 조용한 곳 찾으시는데 이 동네는 매물 나오기가 무섭게 나갑니다. 그 말에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여보, 주말에 아이들 내려와서 마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상상해봐. 애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내는 창밖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제 고집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원하면. 그래, 계약하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수십 년을 살던 광명 아파트를 정리하고 전혀 연고도 없는 낯선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벅찬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살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고 얼마 지나지 않아 6억 원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양평 집값 6억 원의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와 새 가구를 들여놓는 비용까지 합쳐 1억 원가량을 더 썼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판 돈과 가지고 있던 자산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현금은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국민연금도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그 전까지만 이 돈으로 둘이 아끼면서 살면 충분할 거야. 저는 통장 잔액을 보며 아내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남은 돈으로 이만하면 참 여유롭고 품격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짐을 다 싣고 마지막으로 광명 아파트 현관문을 나가던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잘 살아보자. 저도 아내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여보. 우리 남은 인생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부푼 기대를 안고 2020년 그해 양평으로 당당하게 입주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자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오고 첫 몇 달 동안은 정말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도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맑은 새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고 창문을 열면 싱그러운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당 곳곳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저희 부부는 그 풍경을 보며 매일 아침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 왔지? 이런 풍경을 어디서 매일 보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작물을 검색해서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사다가 마당 한켠에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처음엔 흙 만지는 것도 서툴러서 아내와 둘이 삽질 몇 번 하고는 서로의 허리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텃밭 가꾸기 전에 허리부터 나가겠어. 아내가 농담을 던지면 저도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도 이 맛에 시골 사는 거 아니겠어.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밀짚 모자를 쓰고 텃밭에 물을 주는 게 하루의 첫 일과가 되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싹이 트고 잎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아내가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 하나를 따서 제 입에 쏙 넣어주며 환하게 웃더군요. 어때? 우리가 직접 키운 거야. 맛이 전혀 다르지? 정말이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토마토보다 달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상추가 제법 자라자 저희 부부는 마당에서 삼겹살에 쌈을 싸 먹으며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싱싱한 상추를 입에 넣으며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놓인 흔들의자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나눠 마셨습니다. 당신 말 듣고 여기 오길 정말 잘했네. 도시에 살 때는 이런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저 바쁘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다였는데 말이야. 가끔은 심심하기도 하지만 당신이랑 온전히 둘이 있는 삶도 참 나쁘지 않네.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진작 내려올 걸 그랬나 봐.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하늘이 주는 최고의 보상 같았습니다. 인근 시장에서 열리는 5일장에 나가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갓 캐낸 나물이며 직접 담근 장아찌를 파는 시골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동네 사시는가 봐요? 나물 파는 할머니가 인자하게 물으시면 아내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여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서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장터 국수 한 그릇씩 사 먹었는데 그 소박한 맛이 어찌나 정겹던지 저희 부부의 소소한 낙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근처 계곡으로 나들이를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차로 얼마 안 걸리는 거리에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다는 게 마냥 신기했습니다. 아내는 바짓단을 걷어 올리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더니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물이 어쩜 이렇게 맑아. 우리 결혼하고 둘이 이렇게 여유롭게 놀러 다닌 게 대체 얼마만이야? 저도 아내 옆에 앉아 발을 담그며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러게. 젊었을 땐 이런 여유 한번 부릴 새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았는데 말이야. 그날 저희는 근처 평상에서 아내가 준비해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오랜만에 참 따뜻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여름 문턱에 접어들면서는 마당에 작은 평상도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선선해지면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별 보기가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촘촘한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빛났습니다. 여보, 저기 봐. 별똥별이야.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저도 얼른 고개를 돌려 밤하늘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별을 세다가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고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기가 조금 극성일 때면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 한 잔씩 마시며 옛날 신혼시절 이야기며 아이들 어렸을 적 이야기를 밤새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참 젊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옛 기억을 떠올리며 쓸쓸하게 웃을 때마다 저는 이 순간을 만들어준 양평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이웃들과의 정도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하루는 옆집에 사는 노부부가 텃밭에서 키운 상추가 남는다며 한 봉지 가득 들고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죠? 심심하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그 정겨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반갑던지 아내는 답례로 다음날 부침개를 노릇하게 부쳐들고 그 댁을 찾아갔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하나둘 정을 붙여가는 그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는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노부부는 이 동네에서 벌써 10년 넘게 사셨다는데 저녁마다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허 웃으며 지나가듯 한마디를 던지시더군요. 여기 처음엔 다들 그렇게 좋다고 오는데 살아보면 또 다르더라고. 어르신이 씁쓸하게 던진 그 말을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노후를 뒤흔들 얼마나 뼈아픈 복선이었는지 그 당시에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여기 오기 잘한 것 같아. 가끔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가 행복하니까 다 보상받는 기분이야.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어깨에 가만히 기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따뜻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이 집에서 남은 인생 계속 행복하게 살자. 그때는 정말로 이 평화가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직 저희 부부는 시골살이라는 게 봄과 여름 초입의 이 짧고 달콤한 낭만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그 가혹한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해는 모든 게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뒤돌아서면 자라나는 잡초와의 전쟁 역시 그때는 설렘 덕분인지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갔었죠. 하지만 평화롭던 양평의 첫 겨울이 찾아오면서 저희 부부의 전원생활 로망은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아파트에서는 보일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일이었지만 시골의 겨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뼈를 찌르는 매서운 추위에 한겨울 기름 보일러 난방비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깨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기름값 좀 봐. 세상에,
90만 원이 나왔어. 아내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쉴 때마다 저 역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파가 무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에서 물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관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잠에서 덜 깬 채로 두꺼운 점퍼만 대충 걸치고 손전등을 든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배관을 찾아 웅크려 앉아 헤매고 있으니 아내가 걱정스레 문을 열고 따라 나오더군요. 여보, 괜찮아? 이 새벽에 혼자 나가면 위험해.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 있어라고 말하며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보일러실 배관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는 이런 일 자체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에서는 배관이 얼면 직접 녹이거나 멀리 있는 설비업체를 불러야 했습니다. 날이 밝고 어렵게 연락이 닿은 업체조차 멀다며 출장비와 공사비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겨우내 배관을 녹이고 고치고 얼어붙은 배관과 씨름하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듬해 여름이었습니다. 또다시 무섭게 자라나는 잡초와의 잔인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그저 행복감에 젖어 이 정도쯤이야 하며 웃어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몸 곳곳이 쑤셔오는 감당하기 힘든 중노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허리가 부러져라 다 뽑아놓아도 잡초가 너무 빨리 자라 예초기를 돌려도 저녁이면 비웃듯이 또 삐죽삐죽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해도 끝이 없네. 제가 땀 범벅이 된 지친 얼굴로 말하면 아내도 흙 묻은 목장갑을 거칠게 벗어던지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잡초랑 싸우느라 여름 다 가겠어. 게다가 사방에서 들끓는 벌레들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방충망 틈새를 뚫고 들어온 벌레들 때문에 불을 끄고도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장마 예보가 뜨면 즐거운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거운 삽을 들고 집 앞 배수로부터 살폈습니다. 낙엽과 흙더미를 미리 치워놓지 않으면 폭우가 쏟아질 때 마당에 물이 차고 집 쪽으로 물이 밀려들까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마철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마당 배수로가 흙탕물로 넘칠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이러다 물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창밖을 내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우비를 챙겨 입고 삽을 든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빗속에서 세차게 들이치는 장대비를 맞으며 배수로의 흙을 파내는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1시간 가까이 흙탕물과 싸우고 나서야 겨우 물기를 텄습니다. 기진맥진해진 몸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내가 마른 수건을 들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더군요. 고생했어, 여보. 이러다 당신 정말 몸 상하겠어. 아내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힘없이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마가 끝날 무렵 거실 천장에서 툭툭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전원주택의 고질적인 하자였습니다. 지붕을 수리해야 한다는 진단에 또 수백만 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여보, 이 집 유지하고 수리하는데 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 한 곳 고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곳이 말썽이고 벌써 생돈으로 나간 수리비만 얼마냐고. 아내가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착잡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전원의 여유를 즐길 시간보다 몸을 쓰거나 망가진 집을 고쳐야 하는 중노동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새 우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날 선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까 텃밭 정리하고 나면 마당 쓰레기 한 대 모아서 정리하라고 했잖아. 왜 그냥 뒀어? 어느 날 제가 피곤한 마음에 무심코 던진 퉁명스러운 말에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깜빡한 거야. 나도 하루 종일 이 큰 집 집안일에 텃밭 일에 쉴 틈이 없어. 당신 힘든 것만 힘든 거고 내가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결국 저희는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아무 말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캄캄한 마당에 나와 담배를 태우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그리던 전원 생활이 맞나? 처음 양평에 올 때 가슴 가득 품었던 그 전원 생활의 벅찬 행복은 어느새 신기루처럼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연고 없는 곳에서의 깊은 피로와 자산이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부부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집안에 차가운 냉기가 감돌던 며칠 뒤 주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며느리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데리고 양평 집으로 내려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와 저는 언제 다퉜나 싶게 집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애들 온다니까 당신도 표정 좀 풀고 웃어봐. 며칠째 얼굴이 그게 뭐야. 아내가 빗자루를 들고 슬쩍 제 눈치를 보며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저도 못 이기는 척 짐짓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았어. 애들 오면 맛있는 거 먹여야 하니까 마당 평상 닦고 정리부터 합시다. 마당에 자식들의 차가 들어서고 문이 열리자마자 우와 하며 손주들이 소리를 지르며 마당을 뛰어다니는데 가슴속 깊이 얹혀있던 피로가 정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 한 구석에 숯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낮에 텃밭에서 직접 정성스레 수확한 상추와 고추를 상 위에 한가득 차려내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큰며느리가 싱싱한 상추에 고기 한 점을 얹어 크게 쌈을 싸더니 제 입에 쏙 넣어주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공기 좋은 곳에 오시니까 얼굴이 훨씬 편해 보이세요. 저는 그저 밀려오는 뿌듯함에 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명 아파트를 팔고 떠나올 때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더 상상했던 바로 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며느리들이 잠든 손주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 둘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진 마당에는 우리 부부만이 남아 다 식어가는 붉은 숯불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 오니까 참 좋다. 그치? 아내가 먼저 고요한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집이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곳 같네. 제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이 없다가 불씨를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속마음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마음이 많이 지쳤었어. 겨울에 배관 얼어붙고 장마철에 천장에서 물 새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러다 우리 둘 다 몸부터 상하는 거 아닌가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 저는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아내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나도 다 알아, 여보. 실은 나도 요즘 밤마다 쉽게 잠이 안 와. 근데 여보, 그래도 오늘 자식들이랑 손주들 웃는 얼굴 보니까 어때? 우리 비록 몸은 고되어도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거 아닐까? 아내는 제 손의 온기를 느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슬며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건 그래요. 힘든 건 참 힘든 건데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면서 매번 내려올 시골집이 생겼다는 게 그것만 보면 그래도 이 집 사길 잘했다는 생각도 드네. 맞아, 여보. 몸은 아파트에 살 때보다 좀 고단해도 마음은 도시에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하잖아. 우리도 이제 겨우 1년 살아본 건데 조금만 더 요령이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어? 제가 그렇게 다독이자 아내도 마침내 안심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조금만 더 기운내서 버텨보자.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다 힘든 거 아니겠어?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다투지 않고 옛날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현실의 무거운 문제들이 집 주변에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의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이 다가올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시련 앞에서 우리 부부가 온전히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인생의 마지막 여유였다는 사실을 그때의 우리는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뒤 며칠은 그 따뜻했던 온기 덕분에 어떻게든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당의 잡초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몸을 숙여 흙더미 속에 깊이 박힌 잡초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려 힘을 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허리 뒤편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가락 하나 옴짝달싹 못하는 저를 보고 놀란 아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괜찮아. 허리가 갑자기 삐끗한 것 같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저는 온몸에 비 오듯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거리였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 시내 병원까지 가는 데만 차로 꼬박 20분이 걸리는 입지였습니다. 평소 도시에 살 때는 운전대를 거의 잡지 않던 아내가 새하얗게 겁에 질린 얼굴로 위태롭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운전 많이 서툰 거 알지? 그래도 해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 아내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겨우 몸을 웅크린 채 신음하던 저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아내가 너무 긴장해 사고라도 나진 않을까 내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그 20분의 시간이 제 평생을 통틀어 유난히 가혹하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아프면 그저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산골짜기에서 늙어간다는 게 참 이런 거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뼈저리게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방바닥에 누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제 허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아내와 마트 한번 다녀오려 해도 왕복 1시간은 기본이다 보니 제가 이렇게 침대에 몸져 눕고 아내 혼자 그 먼 거리를 오가며 장을 보고 텃밭을 돌보고 집안일까지 고스란히 도맡아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이 고생을 당신 혼자 다 하네. 제가 미안함에 고개를 돌리며 슬며시 말하면 아내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몸부터 온전히 낫는 게 우선이지 딴 걱정은 하지도 마.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가을이 지나 양평에 내려온 지도 어느덧 2년째 접어들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이번엔 자비 없는 겨울철 기록적인 폭설이 온 마을을 하얗게 덮쳐버렸습니다. 밤새 내린 엄청난 눈이 쌓여 집에서 도로까지 이어지는 진입로가 막힐까? 저는 허리가 채 낫지도 않은 상태로 무거운 삽을 들고 마당과 집 앞 골목을 필사적으로 치워내야 했습니다. 여보, 제발 무리하지 마. 그러다 허리 또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내가 울상이 되어 밖으로 나와 말렸지만 이 가파른 빙판길 도로가 막히면 응급 상황이 생겨도 대처할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치웠고 아내도 조용히 삽을 들고 눈 치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봄철이 되면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부는 날 뉴스에서 산불 소식이 연일 나올 때마다 행여나 우리 집 근처에 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가 지친 목소리로 제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속마음을 물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매일 이렇게 불안해하며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당신 말대로 여기 다 좋아. 물론 좋은 날도 참 많은데 앞으로 나이 들어갈 우리 둘이 이 큰 집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솔직히 너무 걱정돼. 저는 아내의 그 질문에 끝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유와 평화를 즐기러 내려왔던 전원 생활은 어느새 매일이 크고 작은 사고와 불안의 연속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는데 정작 위급한 순간에 제대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잔인한 사실이 저희 부부를 밑바닥부터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외롭고 불안했던 나날들이 내 남은 노후 자금을 통째로 집어삼킬 진짜 잔인한 재정적 위기의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아내의 그 가슴 아픈 질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서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잔인한 현실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배관 공사비, 지붕 수리비, 겨울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난방비, 끊임없는 전원주택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에
우리 두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비 보험료 공과금까지 더해지니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돈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양평에 올 때 쥐고 있던 3억 7천만 원이라는 든든했던 예금은 단 2년 만에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통장 잔고 좀 봐요. 벌써 2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 어느 날 밤 아내가 가계부를 덮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허탈한 숫자를 보며 차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피를 말리며 버티던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에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이 좀 많이 모자라서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자란데? 제가 묻자 아들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만. 어떻게 안 될까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와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서로 마주 보기만 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는데.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부모가 모른 척할 수 있나? 우리 입에 들어갈 거 좀 더 아끼면 되지. 저는 그렇게 짐짓 덤덤하게 아내를 설득했지만 속으로는 저 역시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예금 2억 원 중 5천만 원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에는 이제 겨우 1억 5천만 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정말 연금 나오기 전에 우리 생활비도 다 바닥나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아내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이 나오려면 한참 남았는데 가진 돈은 뜨거운 볕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고 이 늙은 나이에 시골 산골짜기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제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자 아내는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같이 결정한 거잖아. 더는 이 집에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저희 부부는 결국 양평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살 때 6억 원을 주었고 인테리어와 부대 비용까지 더해 총 7억 원 가깝게 제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부은 집이었습니다. 큰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피가 마르니 빨리 처분하고 싶어 5억 원의 매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서글프게도 몇 달이 지나도록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어렵게 첫 매수자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은 70대 노부부였습니다. 마당과 집안을 꼼꼼히 둘러본 노부부는 집 자체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되시는 분이 마당을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집은 참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산길이 너무 가파르고 머네요. 우리 나이에 한밤중에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병원 가기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소. 결국 그분들은 거리를 이유로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얼마 뒤에는 40대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 역시 넓은 마당과 2층 집을 보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젊은 부부의 말에 저희는 드디어 집이 팔리나 싶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들의 요구는 잔인했습니다. 근데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사장님 사정 급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춰주시면 계약할게요. 안 그러면 저희는 다른 곳 알아봐야 해요. 당장 생활비 압박에 눈이 뒤집힐 것 같던 저는 가격을 깎아줄까 고민했지만 도저히 그 터무니없는 후려치기를 감당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거절했습니다. 희망 고문 같은 날들이 지나고 피가 완전히 말라갈 때쯤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부동산 중개인은 저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 같은 잔인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양평에 이런 전원주택 매물이 널렸어요. 사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거절하셨던 그 가격도 감지덕지예요. 지금은 아예 절반 가격인 3억 5천만 원에 내놔도 보러 올까 말까 한 분위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처참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자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앉아있다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소리 없이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손에 얼마를 보든 상관없으니까 빨리 팔고 나가자. 이러다 이 집 때문에 우리 부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겠어. 나 너무 힘들어.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괜히 고집 부려서 당신까지 이 지경까지 만들었네. 제가 자책하며 울먹이자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그때는 우리 둘 다 좋아서 결정한 거잖아. 당신 자책하지 마. 결국 저희는 더 이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최초 매매가와 인테리어 비용을 합친 금액의 반값도 안 되는 잔인한 금액, 딱 2억 5천만 원의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7억짜리 찬란했던 내 노후의 꿈이 단 2년 만에 겨우 2억 5천만 원이라는 헐값으로 허망하게 토막이 난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부동산 문을 나오던 날, 아내와 저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마주 잡은 손만 끊어질 듯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찬란했던 양평 전원 생활은 시작할 때의 그 벅찬 설렘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비참한 모습으로 비극적인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손에 쥔 2억 5천만 원을 들고 다시 옛 삶의 터전이었던 광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살던 번듯한 아파트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전세 빌라 한 채를 얻었습니다. 예전 아파트보다 훨씬 좁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이삿짐을 풀던 날 아내는 원망 대신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있잖아. 집이 좀 작으면 어때? 저는 아내의 그 말에 코끝이 찡해져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치르고 나니 우리 부부에게 남은 현금은 딱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 170만 원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혹여 큰 병원 신세라도 지는 날에는 지금 가진 돈으로 우리 부부의 노후를 버텨낼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65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고 지금은 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직해 교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첫 출근 날 낯선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는데 찬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래도 퇴근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면 아내는 늘 세상에서 가장 밝은 목소리로 저를 맞아줍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고생 많았지? 얼른 와서 밥 먹어.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저한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내 역시 조금이라도 돕겠다며 지금은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나갑니다. 퇴근 후 지쳐 잠든 아내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을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지만 참 이상하게도 예전 양평 전원주택에서 보냈던 그 불안하고 외롭던 밤들보다 비록 낡았지만 도시에 있는 지금이 오히려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합니다. 저희 부부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에 두 아들 내외도 주말마다 종종 찾아와 저희를 살뜰히 챙깁니다. 큰아들은 마음이 무거운지 꼭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 그때 저 전세금 도와주시느라 돈이 부족해지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번듯하게 잘 살아야 엄마 아버지가 걱정이 없는 거다. 다 괜찮다. 둘째 녀석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건강하신 게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다시 올라오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가 매달 조금씩 돈 보태서 용돈 드릴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자식들의 그 기특한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비록 집은 날려먹었어도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참 잘 지었구나. 우리 부부가 그래도 인생을 잘못 살진 않았구나 싶어 안심이 됩니다. 가끔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때 양평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여보, 그때 우리 참 순진했었지? 전원 생활이 그렇게 힘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야. 별이 쏟아지던 그 밤은 참 좋았잖아. 아내가 추억을 떠올리며 웃으면 저도 따라 엷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난 후회는 안 해. 그때는 그게 나한테 가장 찬란한 꿈이었으니까.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양평에서의 그 시간들이 전부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출근길에 아내와 짧지만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여보, 차 조심하고 무리하지 마. 화려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작은 전세 빌라지만 저희 부부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소박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 우리 계획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묵묵히 걷는 것. 그것이 저희 부부가 지금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언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는 마음의 로망이 앞서기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번 확인한 뒤에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희처럼 전 재산을 한 번에 거는 무모한 올인을 하기보다는 먼저 짧게라도 그곳에서 지내보며 사계절을 몸소 겪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물론 모든 전원 생활이 저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고 시골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셔서 제2의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리는 분들도 분명 주변에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준비 없는 막연한 로망과 대책 없는 무리한 올인이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설계는 그 어떤 순간보다 냉정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시골에서의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다면 제발 집부터 덜컥 사지 마십시오. 농막이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얻으시든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활용하시든 해서 반드시 사계절을 미리 살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봄의 설렘 뒤에 찾아오는 여름의 벌레와 잡초, 가을의 쓸쓸함과 겨울의 추위 직접 겪어보고 나서도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맞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부디 저처럼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고 후회하는 나날을 보내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